저에게는 그 법제화 문제가 주문되어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길게 말씀드릴 만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도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박성욱 선생님께서 도서 정책과 도서 입법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코멘트를 짤막하게 하고 나머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박성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서, 해양도서, 특히 도서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생태계의 보호, 두 번째는 관광 레저의 기반, 세 번째는 영토주권의 근거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과연 충분한지 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저희들이 비교적 국회에서 보았던 것은 경제적 관점으로 해양도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성욱 선생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개발촉진법이나 무인도서 보전관리법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만든 관련법은 예를 들면 도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물류비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섬에서 쌀이 났다 또는 고기가 잡혔다 이것을 육지에 팔려고 그러면 당연히 물류비에서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걸 지원한다 하는 법이 몇 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 개발과 관련해서는 농촌공사가 2009년 1월부터인가요? 농어촌공사로 이름도 바뀌었고 그 공사의 주요 업무 속에 어촌개발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해서 이 정도가 아마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입법적인 변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필요한 것은 여러 선생님들과 조금 더 깊이 있는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라는 관점에서의 해양도서를 많이들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의 경험에서 봤던 사례들 또 우리 전라남도와 관계된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선수산물 생산기지로서의 해양도서, 두 번째는 관광기지로서의 해양도서, 세 번째는 에너지 거점으로서의 해양도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수산물 생산기지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만 좀 정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득화,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고 고령화, 오래 살게 되면요. 당연히 식생활에 변화가 옵니다. 최대의 변화는 수산물 소비 증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젊은 날에는 육류를 먹지만 나이 먹으면 수산물을 먹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돈이 많이 생기면 수산물을 먹게 되죠. 이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5년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소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는 건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최근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지만 식생활에도 당연히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 인구가 13억인데요. 그 13억 인구를 평균했을 적에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27kg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52kg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은 우리의 절반쯤 먹는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매우 적게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13억이 1인당 27kg씩 먹어대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더구나 27이 10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1인당 8kg, 9kg 먹었습니다. 10년 사이에 3배가 늘었다고 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대로 가면 어떤 조금 과장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통계를 보면 2017년쯤 되면 중국 한 나라만 해서도 1년에 수산물이 1700만 톤쯤 부족할 것이다 하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1700만 톤이 얼마쯤 되는지 짐작이 안 가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수산물 생산량이 1년에 38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5배쯤 모자랄 거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대란도 보통 대란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서 국회에서 농수산위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전직 국회의원, 제가 잘 아는 선배라 부르는 어떤 분이 2명인가 3명인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제 방에 왔어요. 소개를 받아보니까 중국계 미국인 대자본가 한 사람과 그 사람을 심부름하는 사람 2사람, 이렇게 3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용건이 뭡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겁니다. 제주도 먼바다에 외해 원양이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요. 참치까지 양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해 원양에 아직 외국 자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좀 허용해달라는 로비를 하러 제 방에 왔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중국 시장에 제일 가까운 깨끗한 바다가 바로 거기다. 이 중국인들의 수산물 소비 증가가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걸 하면 자기들도 돈 벌고 한국에다는 충분히 세금을 낼 테니까 한국 정부도 이익 아닙니까? 라는 얘기였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국인들 식생활 변화를 벌써 그 사람들이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상의해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해서 우리 국내 정부 그리고 국내의 수산물 양식업자들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안 됩니다. 그들에게 바다를 내주면 우리 국내 수산업은 무너집니다. 해서 그냥 없었던 얘기로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세계에서 제일 수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가 일본이죠. 이 젓가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젓가락, 중국 젓가락이 다르죠. 우리 한국 젓가락은 중간쯤입니다. 일본 젓가락은 끝이 뾰족하고요. 중국 젓가락은 끝이 뭉퉁합니다. 거의 위나 아래나 두께의 차이가 없는 게 중국 젓가락이죠. 한국 젓가락은 중간쯤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은 원래부터 물고기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젓가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중국은 원래 육류를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냉장 기술이 발달하고 수송이 발달하고 해서 내륙 지방에서도 생선을 먹고 초밥을 먹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륙 지방은 겨우 먹는 게 생선 구워서 먹었죠. 생선 구이에서 제일 맛있는 건 가시와 가시 사이에 붙어있는 살을 뽑아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끝이 뾰족한 거예요, 젓가락.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요, 육류를 기름에 튀겨 먹는데 그 육류도 한 입 먹기 딱 좋을 만큼 꼭 깍두기 마냥 썰어가지고 그걸 튀겨서 먹거든요. 이 끝이 뾰족한 젓가락으로는 미끄러져서 집을 수가 없어요. 끝이 뭉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국인들의 식생활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수산물을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작년 3월 11일이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는 바람에 대재앙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좀 멀리 떨어진 곳의 흙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덜어 안전할 수도 있는데 일본 얘기입니다. 수산물은 세슘이란 놈이 바다 밑에 가라앉으면 이것이 다 없어지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감기, 그 함유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만 해도 60년이라는 설도 있고 50년이라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놈은 물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후쿠시마로부터 무슨 500km 떨어진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물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자기네 바다를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바깥으로 눈을 돌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류라는 것은 일본 열도에서 오른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돌아서 지구를 한 바퀴 도니까 한국이 매우 가깝지만 그 세슘이 오는 데는 한국이 가장 먼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흥 가보신 분 금산이라는 곳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금도라 하죠. 최근에 금산 대교가 놓아졌어요. 금년 2월이었을 겁니다. 관광객이 엄청나게 쏠립니다. 이 관광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금산이 굉장히 가난한 시골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가보십시오. 자동차로 한 바퀴를 돌아보면요. 풍요로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달리면서도 소득 수준을 볼 수 있는 그 기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먼저 지붕을 보시면 지붕에 윤기가 있으면 소득이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는 여성들 얼굴을 보시면 소득이 짐작이 됩니다. 바로 그 거금도에 지붕이 반짝반짝 윤기가 나요. 소득이 늘었다는 증거죠. 실제로 물어보니까 50가구, 60가구가 사는 마을에 1년에 1억 이상의 소득을 얻는 곳이 대여섯 가구씩은 된다는 겁니다. 뭘로 얻느냐? 미역, 다시마, 멸치입니다. 그 마을에 그 거금도를 가보면요, 밭이 뻘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양파 캐는 곳이구나. 멀리서 보니까 벌게요. 양파 망이 뻘건 색깔이잖아요. 그건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김, 미역, 다시마, 김은 아니고요. 미역, 다시마 건조장으로 밭을 쓰고 있습니다. 밭에서 더 이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물 건조장으로 밭을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게 거의 80%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일본의 바이어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거기서 그걸 보고 있답니다. 이 거금도가 물이 좋아서 섬 한가운데서 지하수가 펑펑 쏟아지는데 이게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는 내버려 두어도 날마다 깨끗한 물이 와서 그 근방을 청소해 주는 겁니다. 일본 사람 눈으로 보면 이거 막 천국이라요. 일본 자기네 바다는 세슘 덩어리로 지금 깔려 있어서 무엇도 안심할 수 없는데, 여기는 날마다 깨끗한 지하수가 와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그걸 청소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채취되는 미역, 다시마, 멸치, 이건 그냥 최고급품으로 가져갈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국내 관광협회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국내 여행을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일본이 어촌입니다. 그걸 아이고 이 얘기를 줄이라 그러니까 참 걱정이 되네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올레길 사고가 날 정도로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안의 증도나 완도의 청산도가 각광을 받죠. 이제는 편안한 휴식, 슬로우 라이프에 대한 갈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에너지 기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석유 이외의 대체 에너지로서 지금 이론상으로는 태양광 발전이다, 조력 발전이다, 풍력 중에서도 육상 풍력 있고 해상 풍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갈 곳은 해상 풍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규모 가정용 발전이 이외에는 안 되는데, 바로 이 해상 풍력이 서해 외에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남해는 너무 섬이 많아서 안 되고, 동해는 바다가 너무 깊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고는.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부안 위도 먼바다하고 영광 앞마다 먼바다를 선택을 했는데요. 먼바다에 풍력 발전소가 설치되면 그것을 중계해야 될 기지는 어딘가의 섬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떨어진 내륙의 좀 큼지막한 배후기지가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도 섬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준비를 너무 많이 했나요? 이 정도 하시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